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튜닝 실무 강의를 맡은 한국자동차 튜너협회 지역사무장 고경태입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전자제어 튜닝 목적 이해하기. 두 번째, 자동차 전자제어 핵심 부품 이해하기. 세 번째, 배출가스의 원인 및 영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으로는 자동차 전자제어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자동차 전자제어 튜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 전자제어 튜닝 종류 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전자제어 튜닝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자제어의 튜닝 목적 이해하게 되어 있는데, 전자제어 시스템을 튜닝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괄적인 자동차 메이커의 재원을 여러 튜닝을 통한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개선된 엔진 관련 부품들이 최적의 상태로 엔진을 제어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어값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하는 행위 자체를 튜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엔진의 내구성 유지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메이커 입장에서의 전자제어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산업발전에 의한 공장 배출가스와 두 번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배출가스의 증대입니다. 전자제어를 통한 완전 연소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범세계적으로 엔진 사이즈, 즉 배기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CO2 연비 저감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배기량 감소하고 있으나 출력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추세입니다. 자, 자동차 전자제어 튜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튜너들도 자동차 전자제어 튜닝에 앞서서 자동차 배출가스의 발생 원리와 그 배출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제어와 튜닝을 지향해야지 올바른 튜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력 상승과 더불어 환경 규제의 범위 내에서 전자제어 튜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현재 전자제어 튜닝은 법적 규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머지않은 추후에 이에 대한 법규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자, 첫 번째로 튜닝할 자동차의 사용 목적 및 운행 여건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튜닝할 자동차의 상태 및 상황을 면밀히 검토,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튜닝할 자동차의 재원 및 보유한 장비의 호환 여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무리한 출력 향상보다는 배출가스 및 연비, 내구성에 목표를 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동차 전자제어 핵심 부품에 대한 이해입니다. 중요 입력 센서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 센서 이 이전에 우리가 다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OBD라고 나와 있습니다. OBD란 무엇이냐? 온보드 다이아그노스틱스입니다. 즉,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인한 자동차 배출가스가 증가할 경우 차내 계기판의 정비 지시 등 우리가 체크 엔진이라고 표현되죠. 이런 것들을 점등시켜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로 미국은 1996년부터, 유럽은 2000년부터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도 말 대기환경보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서 OBD 부착 의무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도 6월에 관련 고시를 확정하여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OBD 부착이 의무화됐는데, 이 시스템은 시스템들에게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고장 내역은 ECU에 저장이 되고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즉 16핀 단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으며 입출력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입출력 단자를 통해서 전자제어 튜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이시죠? 이게 지금 커넥터인데, 실제 차량에서는 운전석 또는 가운데 콘솔 밑에 이런 16핀 단자의 커넥터가 있는데, 이 형상이 마름모 사다리꼴 형상이 이 커넥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커넥터에는
전원 단자와 그 다음에 통신 입출력 단자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공용화시키고 규격화시켜서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전자제어 튜닝에 있어서 부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를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자동차 전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이고 근래 자동차에서는 배터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제어 시스템이 배터리와 발전기, 여기 보시면 배터리와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배터리의 상태에 맞추어서 발전기의 발전량과 점화 시기 그리고 연료 분사 시기까지 연동 컨트롤 되며 배터리의 충전과 연비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배터리 방전 시 또는 배터리가 불량할 경우에는 충전을 위해서 발전기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연료 분사량과 배출가스의 증가가 발생이 됩니다. 제어 시스템에서도 보정 장치가 적용이 됩니다. 그 적용되는 부분이 분사 시간 증가와 인젝터 구동 보정입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에 한번 그 단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터리는 이 외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에 격벽, 납셀이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충전 중에 수소가스 H2가 발생이 됩니다. 전해액의 온도가 45도 이상이 되면 기화량이 늘기 때문에 조그만한 어떤 발화점에도 폭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해액 온도가 4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내부의 격벽을 기준 한 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격벽이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요 격벽을 그 다음에 여기서 셀이라고 표현하는데 셀은 요 한 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를. 그래서 한 셀당 2.1V이며 6개의 셀이 배터리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V 곱하기 6개면 12.6V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배터리가 전압이 12V가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고성능 고밀도 배터리, 즉 AGM 배터리라고 그러는데 일반 배터리의 성능의 한 3배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 중요 입력 센서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TS, 흡입 공기 온도 센서입니다.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TPS, 운전자의 악셀링에 따른 스로틀 궤도량을 측정을 합니다. WTS, 냉각수 온도 센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냉각수 온도를 측정해서 자동차의 온도를 ECU에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O2 센서, 자동차 배출가스의 산소량을 측정합니다. 이것은 연소가 얼마만큼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산소 센서에서 검출하여서 ECU에 피드백을 해주는 센서입니다. 그 다음 크랭크각 센서, CAS라고 그러죠. 크랭크 축의 회전에 따른 파형으로 각 실린더의 위치를 측정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동차 정비를 배우시고 익히셨다라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크랭크각 센서, 시동 시 기관의 가장 기초 신호가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넘버1 TDC 센서, 이건 뭐냐면 캠축, 기관의 상부에 위치한 캠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여닫는 캠축에 장착되어져 있는 센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밸브의 위치를 검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PS, 악셀 포지션 센서로 운전자의 가감석 의도를 ECU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APS와 여기 보시면 이 TPS, APS와 TPS 역할은 비슷하죠. 역할은 비슷한데 하는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같이 보고 있습니다. APS 내에 TPS 센서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차들은. 다음 노킹 센서, 실린더 벽면에 장착된 실린더 내의 노킹을 감지한다. 이거는 이상 연소, 부정확한 연소를 했을 때 엔진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화 시기를 제어할 목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센서입니다. 다음 차속 센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엔진 및 미션 ECU에 보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속 센서가 하는 일들이 의외로 좀 많죠. 자세 제어라든지 ABS라든지 변속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속 센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의 원인 및 성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증발가스, 두 번째, 브로바이가스, 세 번째,
배기가스. 아니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발산되는 모든 가스를 다 배기가스라고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모두 배기가스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기가스는 실질적으로 머플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가스를 배기가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여기 보이는 증발가스와 블로바이가스는 연소하는 과정에서 머플러를 통하지 않고 발생되는 가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증발가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발가스는 말 그대로 증발이 되는 가스인데 곧 연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로바이가스는 기관 내에서 피스톤 링과 실린더 벽 틈 사이를 통한 압축 과정에서 미연소된 가스를 우리가 블로바이가스라고 하는 거고요. 블로바이가스도 어차피 재순환이 돼서 다시 연소가 되는데 모든 상황을 다 거쳐서 머플러, 촉매를 통해서 머플러까지 나와서 대기에 방출되는 가스를 여기서는 배기가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순수한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가스의 종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산화탄소. 두 번째, 미연탄화수소, 우리가 H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NOx라고 표현하죠. 납화합물, 그 다음에 입자산 고형물질, PM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거의 디젤 차량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납화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물질은 20세기 들어와서는 21세기에 들어온 요즘 차량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전부 다 휘발유가 유연 휘발유가 아닌 무연 휘발유를 쓰기 때문에 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화합물, 요 가스는 21세기 들어서는 배출되지 않는 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증발가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발가스란 에바포레이션 가스라고 표현하는데 혼합기의 형성장치 또는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증발, 방출되는 가스를 말합니다. 이 가스의 주성분은 사용 연료하고 같습니다. 사용 연료라는 것은 휘발유이든지 가솔린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알코올 또는 메틸 알코올. 근데 일반적인 차량들은 거의 휘발유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의 주성분은 휘발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유계 연료에서는 주로 미연탄화수소로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 탄화수소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2번 블로바이가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블로바이가스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연소실의 혼합기 또는 부분적으로 연소된 가스가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틈새를 통해서 크랭크 케이스로 누설된 것, 이해 가시죠? 누설된 것을 말하며 그 크랭크 케이스의 배출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대부분 미연 HC, 이게 탄화수소이고 일부가 완전연소 가스 및 불완전연소 가스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배기가스 보시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배출가스 종류가 많죠. 탄화수소 혼합물인 석유계 연료는 완전 연소의 경우에 산소와 결합하여 수증기 H2O, 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탄산가스 CO2를 생성합니다. CO2는 지구온난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서 총량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C20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CO2 저감, CO2 배출량, CO2 배출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들이 CO2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저감 목표로는 2008년도에 1km 주행할 때 킬로미터당 149g, 2012년도에는 129g으로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작동 상태에서 아무리 최상이어도 혼합기를 완전하게 연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중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완전 연소라고 표현하고요. 이 불완전된 연소된 가스를 마지막에 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탈리스트 컨버터라는 촉매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원 및 그 성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배기가스는 탄화수소의 혼합물인 석유계 연료는 완전 연소의 경우에 산소와 결합하여 수증기, 즉 H2O, 물이죠. 물과 탄산가스, CO2를 생성하게 됩니다. H2O와 CO2를 생성하게 됩니다. CO2는
지구온난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서 총량제 규제 대상입니다. 총량제, CO2 총량제 많이들 들어보셨죠? 장기적인 저감 목표로는 2008년도에 킬로미터당 149g, 2012년도에는 킬로미터당 120g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작동 상태가 아무리 최상이어도 혼합기를 완전 연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기가스 중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0.1%의 불완전 연소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출가스 양을 제어를 해놨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처리하는 장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탈리스트 컨버터, 즉 촉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부하 또는 중속으로 가솔린 기관을 운전할 때 배기가스의 대부분은 질소가 71%, 탄산가스 18%, 그 다음에 수증기,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2%이고 그 유해물질은 배기가스 총량의 약 1% 정도가 됩니다. 이 1%가 포함하고 있는 유해물질이 대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일산화탄소, CO가스라고 그러죠. 연탄가스와 같은 성분입니다. 두 번째, 미연탄화수소, 즉 HC, 하이드로카본이고요. 다음, 질소산화물, 우리가 NOx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납화합물. 근데 지금 이 4번의 납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앞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무연 휘발유에서는 생성이 되지 않고 있는 가스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디젤 기관의 경우에는 황산화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연 및 PM, 파티큘레이트 매터스라고 그러는데, 이 가솔린에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PM이라는 물질이 또 있습니다. PM. 이 PM은 디젤에서 많이 생성되는 배출가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산화탄소. CO는 무색 묵취의 유독성 가스로서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혈액의 산소 운반 작용을 방해한다. CO가 최적비로 0.3% 이상 된 공기를 장시간 30분 이상 호흡할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잃게 됩니다. CO는 혈액과의 친화력이 산소의 약 300배 이상이 됩니다. 개인 차이가 있으나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포화도가 10% 정도가 되면 자각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20% 이상이 되면 두통이나 현기증, 40% 이상일 경우에는 구토나 판단력 감소가 되고, 60% 이후에는 경련 또는 혼수 상태가 되며 70% 이상이 되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O가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유해물질 중에 CO는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소가 될 때 발생이 됩니다. 즉 혼합기가 농후하면 농후할수록 CO가스의 발생량이 증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의 과잉 상태, 람다 1보다 클 경우에 공기의 과잉 상태일더라도 연료가 잘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소가 진행되면 역시 CO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람다 1일 경우에 14.7대 1이라는 비율을 설명하는 이유가 공기와 연료의 최적 혼합일 때 CO 발생량이 가장 적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H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연탄화수소죠. 탄화수소는 탄소 C와 수소 H로 조성된 화합물을 총칭합니다. HC는 배기가스뿐만 아니라 블로바이가스, 그 다음에 증발가스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료니까 타다 남은 연료, 완전 연소가 되지 않은 연료, 그것을 우리가 미연탄화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C. 불완전 연소된 HC는 CO와 마찬가지로 공기 부족 상태에서 또는 아주 희박한 상태, 즉 람다보다 더 큰 공기량이죠. 여기에서 연소가 될 때 주로 발생을 하며, 또 연소실 표면, 연소실 표면이라 하면 실린더의 구조를 봤을 때 피스톤과 연소실, 흡배기 밸브가 있는 연소실의 그 표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면. 연소실 표면 근처 화염이 전달되지 않는 경계면에서도 발생을 한다. 연소되는 과정에서 경계면, 그러니까 그 실린더 헤드의 경계면과 안에 차 있는 혼합기의 경계면, 완전히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CO가 발생이 HC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HC는 저농도에서는 호흡기 계통을 자극하고 HC의 1차 산화에 의해 생성되는 알데히드는 점막이나 피부 등을 자극하고 다시 산화되면 과산화물이 형성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 과산화물은 질소산화물과 함께 광화학 스모그가 발생시키며 눈을 심하게 자극하고 암을 유발시키거나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HC입니다. 다음 질소산화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NOx라고 표현하죠. NO, NO2, N2O 등 여러 가지 질소산화물을 총칭하여서 우리가 NOx로 표기를 합니다. 90에서 98%가 NO입니다. 이 NO는 무색, 무미, 무취, 무색, 무미, 무취 물질로서 대기 중에서 서서히 산화되어 대부분 NO2로 변환이 됩니다. NO2는 젓갈색이며 독성이 있고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특히 호흡을 통해서 점막 분비물에 흡착이 되면 산화성이 강한 질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질산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예가 기관지염, 그 다음에 폐기종 등을 유발하고 폐, 수종 또는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눈에 자극을 주는 물질입니다. 질소산화물은 이 외에도 오존의 다량 생성, 광화학 스모그 및 수먹의 고사, 이 고사라는 것은 말라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NOx는 연소실의 온도와 압력이 높고 동시에 공기 과잉, 희박한 연소를 할 때 많이 생성이 되는 가스입니다. 자, 다음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디젤차에서 많이 나오는 우리가 매연이라고 표현하죠. PM. 입자상 고형물질을 우리가 PM이라고 합니다. 가솔린 기관에서는 디젤 기관에 비해 PM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적게 형성된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죠? 자, 자동차용 디젤 연료는 대부분 수소와 탄소의 원자수 비가 약 2 정도이며 탄소 원자수가 12에서 22개인 연료입니다. 이 연료가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소가 되면 고형 탄소 핵이 생성됩니다. 이 탄소 핵은 직경이 20에서 30 나노미터의 입자 수백 개가 뭉쳐진 고형 밀입자입니다. 입자상의 물질 탄소핵에 HC가 결합이 응집된 입자상 고형 물질, 이것을 우리는 매연 또는 검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발암물질로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폐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입자상의 직경이 나노미터급이며 초밀입 입자상 물질인 것을 감안했을 때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요즘 한참 그 유럽에서 선진국에서 이야기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P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전자제어 기관의 센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서는 여러 센서가 있으나 오늘 이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센서를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흡기량 센서입니다. 우리가 에어플로우 센서라고도 표현하죠. 에어플로우 센서는 첫 번째, 모든 기관은 흡입되는 공기에 맞추어 제어가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흡입되는 공기량에 맞추어 제어가 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정밀한 흡입 공기량 측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세 번째, 이렇게 측정된 공기량을 기초로 연료 제어와 점화 제어가 이루어진다. 네 번째, 동시에 배출되는 가스의 농도를 검출하여 또다시 각종 보정 제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드백 제어라고 합니다. 계속 순환을 해야 되겠죠. 완전 연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계속 모니터링 해가면서 안 되었을 때 될 수 있도록 피드백 신호를 계속 받아서 또다시 제어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치를 다시 검출하여서 확인해서 또다시 피드백 보내주고 항상 이런 식으로 되는 과정을 우리가 피드백 제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에어플로우 센서의 외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전부 다 에어플로우 센서라고 우리가 총칭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센서가 AFS 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AFS 센서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핫 와이어 방식, 두 번째 핫 필름 방식, 그리고 세 번째로 맵 센서 타입이 있습니다. 이 맵 센서는 요즘에 그 터보 차량에 필수가 된 센서입니다. 그 이유는
서지 탱크 내에 과급 압력을 검출하기 위해서인데, 이 위에 있는 직접 측정을 하는 핫 와이어 방식이나 핫필름 방식, 즉 AF 센서들은 기관 내에 과급이 이루어졌을 때 과급 압력을 측정을 못해요. 측정을 못하고 단순히 대기에서 엔진으로 들어오는 전체의 공기량을 측정을 할 수 있지만, 과급이 이루어져서 서지 탱크 내에, 기관 내에 과급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는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를 추가로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맵 센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설명드렸던 AFS, 흡입 공기량 센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공기유량 센서인데, 공기유량 센서 AFS, 에어플로우 센서죠. 에어플로우 센서는 칼만 와류 방식과 맵 센서 방식, 베인 방식, 핫 와이어 방식, 핫필름 방식 등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칼만 와류 방식만 유일하게 주파수를 이용한 펄스로 쉬운 이야기로 공기량을 검출하는 센서인데, 지금 이 방식은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뭐 가격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밀성이 이 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센서들로 다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옛날 방식의 고가의 센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AF 센서는 유량 계측 방식입니다. 유량 계측 방식. 마프라고 표현하죠. Mass Airflow 센서라고 우리가 하는데, 공기량을, 양을, 실질적으로 들어간 양을 계측하는 센서를 우리가 마프라고 표현하며, 그 센서의 외관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맵 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기량 계측 센서 AFS는 똑같은데, 이거는 공기량 계측 센서를 총칭하는 센서 이름이고, 그 내부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핫 와이어나 핫 필름 방식의 센서들은 직접 계측 방식이고, 지금 설명드리는 맵 센서는 간접적으로 공기량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흡입 공기량을 측정하는 센서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흡기 매니폴드의 서지 탱크에 장착되어서 흡입되는 공기압을 전압의 형태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측정하려고 하는 물리량은 흡입 공기량인데 비해 공기의 압을 측정하는 방식이므로 간접 측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측정 방식을 우리가 질량 계측 방식 또는 밀도 계측 방식이라고 합니다. MAP, 맵 센서, 매니폴드 앱솔루트 프레저 센서라고 해가지고 매니폴드의 압력을 검출하는 센서입니다. 맵 센서와 마프 센서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외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흡기 다기관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점화 플러그 쪽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점화 플러그는 전기의 흐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배터리에서 점화 코일로, 점화 코일에서 배전기로, 배전기에서 케이블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케이블에서 점화 플러그로 이어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점화 플러그는 자동차 기관의 연소에서 최종 단계 역할을 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플러그는 점화에서 최종 단계, 따라서 점화 플러그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플러그는 열가로 구분을 짓게 되겠습니다. 플러그의 등급은 열가로 구분되어진다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은 플러그의 구조인데, 여기서 플러그의 열가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그림으로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좌측 그림처럼 이 그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좌측 그림처럼 플러그의 냉각 구조에 따라서 열형과 냉형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압축 압력이 높거나 연소 온도가 높은 엔진에서는 열형 플러그를 적용하고, 열형 플러그란 이 타입입니다. 즉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열형, 냉형. 열의 발산하는 범위 정도가 틀립니다. 열형은 많은 열을 받기 때문에 많은 범위의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고요. 냉형은 작습니다. 그래서 열형 플러그를 적용하고, 압축 압력이 낮거나 연소 온도가 낮은 엔진에는 냉형 플러그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고출력 사항이라든지 엔진에 열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압축비가 높은 엔진에는 열 발산량이 많은 열형 플러그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엔진,
압축비도 낮고 쉬운 얘기로 고출력을 요하지 않는 경제적인 엔진에는 냉형 플러그를 쓰게 되겠습니다. 기관의 운전 상태에 따른 점화 기준을 ECU의 메모리에 미리 기억을 시켜놓고 각 센서의 신호에 따라서 엔진 상태, 즉 회전수, 워밍업 상태, 엔진의 부하 상태를 검출해서 그 상태에 따른 최적의 점화 시기, 즉 이미 짜여진 맵에서 엔진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값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1차 전류를 차단하는 신호를 파워 TR. 여기서 1차 전류라는 것은 점화 코일의 1차 전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워 TR에서 보내주고 그 점화 코일을 구동해서 점화 시기를 제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CU에서 각종 보정치라든지 각종 수치를 입력 신호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점화 코일의 1차 전류를 단속하는 시간과 시점을 컨트롤해서 점화 시기가 제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도표라고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이 도표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점화 시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15도, 22도 점화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9.9도. 밑에 보이는 것이 RPM, 600rpm, 1100rpm, 1700rpm, 6500rpm까지 이미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공기량입니다. 흡입 공기된 양이 많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링,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 같으면 보통 600과 1100rpm 사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공기량도 아이들 상태니까 제일 적은 상태의 공기량이 들어올 것이고 RPM은 요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때 적용되는 점화 시기의 값은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13.9도, 9.9도, 8도, 평균 10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 BTDC 10도가 점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튜닝을 하는 것은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숫자들을 바꾸어 줌으로써 적용값이 바뀌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셀을 밟아서 RPM을 올렸을 때 공기량도 같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적용되는 값이 공기량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이 부분 값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3D로 우리가 좀 더 눈으로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젝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인젝터인데 인젝터의 역할과 인젝터가 연료 분사량 제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젝터는 흡기 다기관에 설치되어서 인젝터의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솔레노이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을 조절하여 연료를 분사하며 분사량은 분사구의 면적, 니들밸브의 개방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솔레노이드 코일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즉 실제 인젝터에서 이 부분에 코일이 감겨져 있죠. 이 부분에 감겨져 있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을 조절하여 연료 분사 시간을 정해지며 분사구의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사구의 면적이라 하면 이 부분, 즉 이 부분 되겠죠. 이 부분의 분사구의 면적에 따라서 유량이 결정이 됩니다. 즉 분사구의 면적과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려있는 시간, 이 두 시간을 합쳤을 때 분사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연료가 이 앞에까지 압력을 가한 연료가 대기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전기가 가해지면 전자석이 되어서 코일이 전자석이 되어서 니들 밸브가 열리면서 연료가 분사가 되는 원리입니다. 자, 다음에 분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차 분사, 두 번째, 동시 분사, 네 번째, 비동기 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순차 분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차 분사는 각 기통의 배기 행정에서 인젝터를 구동시키며 크랭크각 센서의 신호에 동기하여 구동됩니다. 1번 실린더의 신호는 순차 분사의 기준 신호로서 이 신호를 검출한 곳에서 크랭크각 센서의 신호와 동기하여 순차 분사가 시작됩니다. 각 기통의 분사는 크랭크축 2회 전에 1, 3, 4, 2순으로 1회씩 분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차 분사 또는 독립 분사라고 표현합니다. 독립 분사는 각 기통당 한 번씩 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동시분사가 있습니다. 동시분사란 그 비동기 분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룹별 1, 3, 4, 2, 4기통을 이야기합니다. 4기통 기관에서 1, 3, 4의 각 실린더별 분사 순서죠. 여기에 1, 3번 또는 4, 2번 또는 1, 4번, 2, 3번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한 행정당 2번 분사 또는 한 행정당 이 4개의 실린더에 동시에 하는 동시분사 이런 식으로 나뉘기 때문에 동시분사 또는 비동기 분사라고 표현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제의 그 보정 요소의 인자인데 기본적인 시스템에서 제어 이외에 보정을 하는 임자들입니다. 자, 첫 번째 산소 센서 피드백 보정이 있습니다. 엔진이 워밍업 된 후에 정상 작동, 공회전도 역시 포함이 된 겁니다. 엔진이 정상 작동일 때 산소 센서의 신호를 사용하여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가 이론적으로 보정되어 이상적인 혼합비일 때 배기가스는 삼원촉매에서 최대로 정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혼합비일 때 배기가스가 가장 적다. 즉 14.5대 1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다음 공기와 연료의 그 비율 보정 맵인데 엔진 속도와 흡기 온도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맵 값에 의해서 적당한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로 보정이 된다입니다. 그 다음 냉각수온 센서 보정 보시겠습니다. 냉각수온 보정인데 엔진 냉각 시에 구동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분사되는 연료의 양을 증감시킴으로써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흡입 공기 온도 보정입니다. 흡입 공기 온도에 의해 결정되는 흡입 공기의 밀도 차이에 따라서 변화하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 보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가감속 보정입니다. 흡입 공기의 양에 따라 연료량을 보정하여 가속이나 감속 시 구동력을 증정시킨다입니다. 자, 다음 보시는 그림은 ECU를 튜닝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우리가 일명 BDM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BDM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장비는 ECU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풀 데이터라고 표현하죠. 차량의 차대 번호, 제조 형식, 뭐 이런 모든 데이터가, 그 다음에 엔진을 구동시키는 데이터까지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모두 들어있는데 그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다 읽어드릴 때 쓰는 장비를 우리가 BDM이라고 표현하는데 BDM이라는 이 장비는 어떠한 특정 메이커의 이름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백그라운드 디버깅 모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전자계통 쪽에서 쓰시는 분들이 정형화된 표현인데 백그라운드 데이터 디버깅이라는 이 방식을 쓰는 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BDM이라는 어떤 특정 회사의 장비로 많이 인식되어 있는데 이 장비의 용도는 모든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CPU라고 하는 건데 ECU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장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는 이 장비는 OBD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DM 툴이 아닌 OBD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OBD 커넥터를 통해서, 즉 진단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의 입출력이 가능하게끔 하는 장비입니다. 즉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만이 입출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라 하면 엔진의 기관의 회전과 그 제어에 필요한 데이터만을 우리가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라고 그러고 또 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메이커에서 그 보증 기간이 지났어도 차량의 ECU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그 읽어드리는 영역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영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OBD 툴 같은 경우에는 이 도면을 잠깐 보시면 차량의 ECU에서 이 OBD 툴 케이블을 이용해서 특수한 툴을 이용해서 차량의 그 튜닝을 하고자 하는 컴퓨터 이것과 연결이 되어서 수집된 데이터, 즉 읽어드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편집해서 다시 차량에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자제어 튜닝, 즉
ECU 튜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튜닝용 장비를 활용을 해서 실제 차량에서 튜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실차에서 실시간으로 엔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을 수정 또는 확인 해서 다시 한번 재차 수정, 그리고 다시 구동해서 확인, 수정, 확인, 이 과정을 번복해서 최고로 안정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차량에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자제어 튜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화면은 아까 그 앞장에도 설명드렸던 비슷한 그림인데요. 그 읽어드린 데이터를 특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림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이 16진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16진스로 되어 있는 이 그림을 수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D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데 얼핏 보면 꼭 지도같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맵이라고 표현하고, 지도를 맵인데 이 지도를 수정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일명 매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매핑, 지도를 바꾸는 과정을 매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ECU 매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로써 그 앞장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문제풀이를 할 텐데, 여기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강의된 내용 이외에 문제 중에 강의된 내용 이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자동차 정비 기능사 또는 자동차 산업기사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동차에 이미 배우는 과정에서 이미 익히 알려져 있던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명에 제가 포함되지 않은 문제가 나와 있다고 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제어 엔진에서 충전 중에 축전지 전하액의 온도는 몇 도 이상 올라가면 위험한가? 정답은 45도가 되겠습니다. 왜 45도냐? 4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수소가스가 기화량이 더 많아지고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45도 이상 들어가면 전하액의 온도가 높아지면 충전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료 증발가스 포집 장치, 즉 캐니스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캐니스터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중 어느 것을 정화하는 것인가? 정답은 HC, 탄화수소입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전자제어 분사장치에서 ECU는 기본 연료 분사량을 무엇에 근거하여 계산을 하는가? 여기서 지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전자제어 장치에서 기본 연료 분사량을 무엇에 의해서 계산하는가? 정답은 흡입 공기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16핀 진단 커넥터를 통해 데이터를 조회 또는 입출력할 수 있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OBD 되겠습니다. 온보드 다이아노틱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로 생기는 유독가스로 가솔린 자동차로부터 배출이 가장 많은 무색, 무취의 유독성 가스로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면서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혈액의 산소 운반 작용을 방해하는 가스로 30분간 흡입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배출가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일산화탄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탄가스에서도 제일 많이 발생되는 가스가 바로 일산화탄소죠. 여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전자제어 기관에서 흡입 공기량을 직접 계측하는 센서로 공기의 유량을 계측하는 센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마프 센서입니다. 이 부분 정확히 한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직접 계측과 간접 계측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7번째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가솔린 기관 전자제어 장치의 연료 분사 방식 3가지를 쓰시오. 앞장에서 설명드렸었죠. 독립 분사 방식, 순차 방식, 그룹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3가지로 나누어서 쓰게 됩니다. 정답은 독립 분사 방식, 순차 방식. 여기 순차 방식에는 동기 분사와 그룹 분사로 2가지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동시 분사, 즉 비동기 분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표현은 6가지지만 독립 분사, 순차 분사, 동시 분사 이 3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보시겠습니다. 초기에 기관을 시동 시에 여기서는 GDI, 즉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제외한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초기 기관 시동 시 가솔린 기관의 전자제어 장치의 연료 분사 방식은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어떤 거냐면 초기 기관 시동 이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동시분사입니다. 동시분사란 4기통 또는 6기통, 8기통 같으면 8개가 되겠죠. 이 기통들을 동시에 인젝터 4개가 동시에, 6개가 동시에, 8개가 동시에 분사되는 것입니다. 초기 시동 시에만 그렇습니다. 9번째 보시겠습니다. 축전제를 충전할 때 음극에서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가스는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이 가스는 어떤 가스인가요? 정답은 수소가스 H2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 보시겠습니다. 12V 축전지는 몇 개의 단전지, 즉 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설명드렸었죠? 정답은 6개 되겠습니다. 또는 6셀, 영문으로 6셀이라고 표현하셔도 정답입니다. 11번 보시겠습니다. 연소실의 혼합기 또는 부분적으로 연소된 가스가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틈새를 통하여 크랭크 케이스로 누설된 것을 말하며 크랭크 케이스 배출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대부분 미연소 가스가 HC이고 일부가 완전 연소 가스 및 불완전 연소 가스입니다. 이 가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블로바이 가스입니다. 블로바이 가스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미연소된 압축된 피스톤 링이나 실린더 벽을 통해서 연소되지 않고 빠져나온 타지 않은 타다가만 가스가 블로바이 가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2번째 보시겠습니다. 점화 플러그의 열 발산 정도를 나타내며 점화 플러그의 등급 기준이 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열가 되겠습니다. 열가를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히트 레인지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13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자제어 기관에서 흡입 공기량을 간접 계측하는 센서로 공기량의 밀도 또는 질량을 계측하는 센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맵 센서입니다. 맵 센서는 이 맵 센서의 그 약자가 매니폴드 에어 프레셔 센서입니다. 즉 흡기 다기관의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즉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공기량을 직접 다 측정한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공기량을 압력으로 밀도로 검출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간접 측정 방식의 센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째 보시겠습니다. 운전자의 의지를 차량에 전달하기도 하며 기관의 공회전, 부분부하 또는 전부하를 감지하는 센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트로틀 포지션 센서 또는 TPS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괄호 열고 APS라고 표현하는데 이 APS는 악셀 포지션 센서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셀에 부착되어 있으면서 TPS, 트로틀 포지션을 같이 읽어드리는 센서로 요즘은 악셀 포지션 센서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TPS 또는 APS라고 하셔도 맞겠습니다. 15번째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배출가스가 증가할 경우 차 내 계기판의 정비 지시 등, 즉 체크 엔진을 말합니다. 이것을 점등시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로 미국은 1996년부터, 유럽은 2000년부터 장착을 의무화했고, 우리나라는 2003년 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것을 부착 의무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4년 6월에 관련 고시를 확정하여 2005년부터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에 적용시킨 이 장치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OBD 되겠습니다. 온보드 다이아그노시스 시스템입니다. 16번째 보시겠습니다. 전자제어의 기관의 부품의 설명입니다. ECU에 의해서만 작동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의 일종입니다. ECU를 작동시키는 분사 시간에 의해 유량이 결정됩니다. 위에서 설명하는 부품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인젝터 되겠습니다. 17번째 보시겠습니다. 전자제어 기관의 센서 중 자동차 배기가스 내의 산소량을 측정하여 연소 상태를 감지 또는 이상 유무를 검출하는 센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산소 센서 되겠습니다. 산소 센서 또는 O2 센서입니다. 18번째 보시겠습니다. 젓갈색이며 독성이 있고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특히 호흡을 통해 점막 분비물에 흡착되면 산화성이 강한 질산을 형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질산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폐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눈에 자극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 외에 오존의 대량 생성과 광화학 스모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소실의 온도와 압력이 높고 동시에 공기 과잉, 즉 희박할 때 주로 생성되는 이 가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NOx가 되겠습니다. 또는 질소 산화물이라 하여도 정답입니다. 다음 19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솔린 기관에서 아이들링 시에 인젝트의 기본 분사 시간을 결정하는데 가장 먼저 사용되는 센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의할 지문은 아이들링 시입니다. 정답은 흡입 공기량 센서입니다. AFS 또는 MAP 또는 MAP 모두 정답입니다. 이 모든 센서들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일러서 AFS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다 정답이고, 또 한글로 흡입 공기량 센서라고 표현하셔도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기관에서 EGR 밸브는 연소된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 쪽으로 재순환시켜서 연소의 온도를 낮추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배출가스를 저감시킬 목적인가? 입니다. 정답은 역시 NOx입니다. 질소 산화물이라고 표현하여도 정답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문제풀이를 모두 마쳤고요. 궁금한 점이 남아 있으시다면 위에 보이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순서에 맞게 질문하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는, 자, OBD의 이해 및 역할 이해하기입니다. OBD란 무엇인가? 많이 들어봤고 많이 쓰고 있지만 정작 OBD 이 뜻을 모르고 있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OBD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OBD 도입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배출가스의 특성 및 그 배출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자제어 센서의 역할의 이해인데, 각종 센서의 역할과 기준값을 반드시 이해해야지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전자제어 튜닝하기인데, ECU의 종류별 대응 장비, 여기서 대응 장비라 하면 본인이 또는 튜닝을 하고자 하는 차량에 맞는
확보된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이슈의 종류별 대응 장비의 호환 여부를 확인하여 엔진의 내구성과 배출가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튜닝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와 문제풀이를 모두 마쳤고요. 튜닝사로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합격을 해서 튜닝사로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